온라인 정토불교대학 환경특강 법문을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자기 내면, 마음가짐, 정신 자세, 이거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이것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것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근데 지금 종교는 너무 개인의 마음 자세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갔다면 오늘날 사회운동,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외부 환경만 또 너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것도 다 주위 환경 탓이다. 즉 남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마음의 자세를 중요시한다는 거지, 마음의 자세만 바로 가지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움직임은 인연과보다 그래요. 인연과보 배우셨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인과라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들어요. 직접적 원인, 즉 마음 자세 플러스 간접적 원인, 주변 조건, 주변 환경,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인연이 지어졌어. 인연이 만나서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다. 과보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어가 인연과보가 인과가 됐다는 것은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뭐의 중요성이 놓쳐졌다. 연애의 중요성이 우리도 모르게 놓쳐져 버린 거예요. 이 인연이, 그러니까 마음 자세, 이게 상구벌이라면
주위 환경 조건의 개선, 이게 하와 중생이고, 이 마음 자세, 이게 궁극적으로 성불로 가는 길이라면 주변 환경의 개선, 이게 정토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누니까 나누지, 이건 본래 나눌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성 제1성도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리고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즉 인간과 신들의 세계를 통틀어서 깨달은 자,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이런 얘기. 또한 동시에 이 깨달은 자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 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한 구절은 빼먹고 한 구절만 알고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지,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건 빼먹어버려요. 이것을 대승불교에서 정리한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것을 다시 더 정리한다면 성불과 정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은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기 계시는 부처님은 아미타 열애불. 그럴 때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극락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건 둘이 함께 간 거예요. 법장비구가 자기 수행과 중생구제를 동시에 행해서 그 세상이 이루어진 게 극락정토고 자신이 성불한 게 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 나누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살, 보디사타바, 수행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여러분들의 불교대학에서의 교과과정에 주는, 둘이 같이 가지만은, 같이 간다고 가르치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비중을 지금 더 높여놓고 하고 있다. 자기 정진, 수행, 여기에 비중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를 거기 덧붙여 놨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 환경의 문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자연 환경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심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는 심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불교는 자연 환경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중생들이 겪는 문제 가운데서 이 자연 환경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이 적었기 때문에 말씀도 적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자연 환경을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뭘까요? 생명 존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 이 관점이 있어야 사실은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1번으로 불교도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서 살아갔다면 지금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명 존중 사상.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런 얘기.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래요. 생명을 살려주면, 생명을 살도록 해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방생을 해요. 즉 잡아먹을 생명을 사서 살려준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이 폐수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수천만 원, 수억 드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몰래 폐수를 방출해버렸다. 그래서 그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죽어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본인 몰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방생을 한다고 미꾸라지를 여러 통 사서 자라를 사서 나눠준단 말이야. 남편은 폐수를 방출하고 그 번 돈으로 아내는 데려와서 이 방생을 한다. 근데 그 방생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뭐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들은 원래 그 존재가 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러 살려줄 게 없어요. 다 제가끔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못 살도록 돼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명을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마치 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생명의 바다에 출렁거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파괴만 하지 않으면 되지 특별히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것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사람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이 매우 필요하죠. 이건 다 알잖아,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좀 과하게 오면, 물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에 사는 짐승들도, 여러 가지 세균들도 사실은 더 깊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생명의 터전인데 때로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를 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부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이죠. 근데 어부의 최대 위험은 또 뭐예요? 바다예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이 삶의 터전인데 가장 위험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사람들은 그 위협적인 것, 거기에 대한 편견과 과민한 행동이 결국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즉 적으로 삼았다는 것. 그래서 자연을 이겨야 한다 하는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간의 힘의 역량이 작았기 때문에 설령 인간들이 자연을 좀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복구력이 파괴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됐어요. 즉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큰 무슨 후유증으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사회 이후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연에 가할 수 있는 그 힘, 역량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하는 힘이 자연이 스스로 복귀하는 힘보다 훨씬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백 년간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이 너무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오면서 자연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토대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우리 또한 삶이 파괴된다. (1960년대에) 들어왔어야 이걸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클럽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식 못하지만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과제,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것을 이제는 인식해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이란 건 습관이 있잖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금방 담배를 못 끊고 성질 내던 사람이 수행을 해도 금방 성질 못 바꾸듯이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이 습관, 사고 습관, 생활 습관이 이걸 조금씩 인식을 해도 그래서 말은 해도 말하는 본인도 어때요? 이 삶의 태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옛날식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식 못 먹어가 비만이 문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지금은 음식을 못 먹어가 영양실조가 지금 우리들 개인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많이 먹었어. 비만이 심각한 문제. 그래도 음식 만들 때 적게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님 초대할 때 모자라도록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양실조가 문제일 때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음식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어때요?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영양 보충을 하도록 해주는 게 그들을 돕는 길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을 때는 혼자서는 자기 억제를 못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때요? 먹고 싶어도 좀 못 먹도록 음식을 모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적인 약간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전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좀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때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적게 먹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서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하면 금방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다? 그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 생활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 환경운동을 환경불교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불교 교육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전환시키고자 했다?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한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작은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 태도를 좀 바꾸도록.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자연이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토대다. 자연은 우리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일부 삶의 장애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게 모든 존재가 가진 성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는 게 더 우선이에요. 바다가 어부들에게는 삶의 토대인 동시에 삶을 위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는 게 더 근본이에요. 삶의 터전이 근본이잖아요. 위협이 근본이 아니고. 왜 위협이다 하면서 바다를 못 떠나요?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삶의 토대, 은혜를 잊고 있다 하는 것이 근본인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위협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가지고 딴 별에 가서 공기도 없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면, 산소호흡기만 끼고 살아본다든지, 태양이 없는 데 가서 깜깜한 데서 전기불로만 살아본다든지, 물이 없는 데 가서 수소산소로 결합시켜가 물로 만들어가 먹고 산다든지, 이렇게 살아보면 지구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물이 없는 곳이나 물이 오염된 아프리카 같은 흙탕물이 같은 데 가서 생활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맑은 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맑은 물,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맑은 물을 우리가 지금 오염시켜 놓고는 집집마다 뭐 사놓고 산다? 정수기 달아놓고. 맑은 공기 오염시켜 놓고, 우리나라 참 맑은 공기 원래 어디 있었어요? 맑은 공기 오염시켜 놓고 집에다가 그 뭐라 그래요? 공기청정기 달아놓고 살고. 우리 삶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태양 광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을 때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암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막으려면 이제 뭐 입고 다녀야 돼요? 우주복 입고 다녀야 돼요. 또 우주복도 또 패션이 나오겠죠. 그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멋있는가. 이제 이래가 돈 벌어가 이거 사는데 온통 집중할 거예요. 어쩌면 평생 자기 일한 거 다 벌어가 그거 좋은 거 사는 게 인간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염시켜놓고 그거 정막이 그 부잣집에 가면 결국은 뭐예요? 그런 정수기 달아놓고 청정기 달아놓고 외출할 때 우주복 입고 나가고 그거 못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게 우리가 발전이냐 이게 진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런 자연이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연 조건 하에서 지금 이런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 조건이 가장 좋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생명들에게 이 자연 조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자연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생명이 산 게 아니고 이 자연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어때요?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바뀌면 뭐 사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생명들을 중심으로 안 보면. 그러니까 그럼 이런 조건에서 살던 생명들은 다 종이 소멸하고 또 그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어때요? 또 생명들이 또 살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또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세상을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으로 봄으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이 가장 큰 재앙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됐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인간만 보면 안 된다. 인간 존재가 이 뭇자연의 다른 생명들의 토대 위에서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생명들을 파괴해버리면 동시에 인간도 생존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참으로 인간을 위한다면 인간 이외에 눈을 뜨고 그 생명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참으로 나를 위한다면 너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너를 위하는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지간에도 진정으로 나의 이익은 아내를, 남편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함께 나갈 때 그게 진짜 내 이익이 되지. 내 이익만 추구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손실이 들어온다? 나한테 손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는 것과 굳이 구분해서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은 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고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물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과 같고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를 위하는 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우리 후손을 위하는 길이 뭐겠느냐 이런 얘기. 그것은 함께하는 다른 이에 대한 이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이해,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해 나갈 때 진정으로 자기 행복, 인간의 행복, 후손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이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진정하게 돕는 길이다. 내 이익을 참으로 올바르게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나만을 보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웃과 함께 봐야 진정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독자들의 집합이 아니고 서로 손잡고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부처님께서 보리소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즉 깨달았다, 눈 떴다, 봤다, 괴로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지만 봤다, 깨달았다 할 때 뭘 봤고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나머지 언어는 다 추상적인 언어고 구체적으로 뭘 봤느냐, 뭘 깨쳤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영기적 존재, 서로 연관된 존재라는 것을 봤다, 깨쳤다는 거. 지금까지 뭐만 보고 있다가 나만 보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이웃이 있다는 거. 그 나와 이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 좁은 구멍으로 보니까 이 5개의 손가락이 다 따로따로 보였어요. 그래서 5개의 손가락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한 손에 5손가락이. 5손가락을 담아놓은 게 아니고 한 손에 5손가락이. 이것은 하나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다도 아니다. 다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다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일즉 일체. 하나가 곧 전부고 다즉일. 다가 곧 하나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하나들이 모여서 일체를 이루는.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의 존재를 개야, 개별적 존재의 무수한 집합, 모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별적 존재인 사람들의 무수한 모임, 그게 사회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쪽 면을 본 편견에 속하는 거다. 눈을 뜨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서로 연관된, 연관의 덩어리 전체를 보면 뭐고 하나고 그 연관고리의 개개를 보면 여러 개의 모임처럼 보인다. 떨어진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연결된 것들이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한다? 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보리소나만에서 무슨 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개의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미생물, 사람과 지렁이, 사람과 토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속에서. 서로 연기되어 있다. 우리 몸도 수많은 세포로 연기되어 있고 세포는 다시 또 수많은 것들로 연기되어 있고 또 그것은 또 수많은 분자들로, 분자는 원자들로, 원자는 소립자로 이렇게 연기되어 있다. 옆으로도 연기되어 있고 속으로도 연기되어 있다. 이것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딱 떼내서 단독의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연구하고 연구에 들어가면 물질의 근본 알갱이 뭐냐? 옛날에 물이다. 공기다. 이러다가 더 들어가서 근대에서 나온 게 뭐예요? 원자다. 이랬잖아. 원자는 단독의 알갱이. 최소의 단독의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렇게 있잖아. 그러나 그 원자는 더 적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립자에 대한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양자론 아닙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걸 연결해 주는 중간자가 있고 이런 소립자는 뭘로 되어 있느냐?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쿼크가 결합을 3개 이상, 3개가 하면 그게 물질적 존재의 우리가 말 알갱이란 게 되고 그것이 결합하지 않으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핵심은 뭐다?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커져도 존재의 핵심은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특히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불교를 다시 연구하고 그래서 불교와 과학 이런 학문의 영역이 나오고 하는 것은 불교가 뭐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의 핵심은 과학적으로 연구됐을 때도 이 내용에 털 것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것이 물질과학적으로 연구되든지 그게 물리학적으로 연구되든지 화학적으로 연구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연구되든지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든지 그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든지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류,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치를 가르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관점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계관을 갖는다?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다. 연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여기에 눈이 떠져야 인간과 자연 즉 자연 환경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소위 이 연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인간 사회에 대한 이 모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들의 마음, 정신세계, 정신작용의 이 오류를 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자연환경 파괴, 인류 공동체 붕괴, 자아 상실. 이게 지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재앙,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류 공동체를 복원하고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는 이 관점. 이게 눈뜬 자가 보는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 줘야 된다. 그게 영기적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 이 세상이 다 깎이게 돌아가는 저 그렇지 않아. 전부 연기되어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기가스에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돌아온다? 내 코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버린 물이 돌고 돌아서 어디로 돌아온다?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손가락에다가 독침을 맞았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가지고 어때요? 결국 몸 전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 잘못한 거는 뭐가 잘못한 거예요? 눈이 잘못 보고 손이 잘못 작용하고 입이 잘못 씹혔는지는 모르지만은 피해는 몸 전체가 다 입고 그 속에 눈도 안 보이고 입도 붓고 손도 붓고 하는 거지. 손이 잘못했으니까 손만 딱 문제가 된다. 음식을 네가 잘못 집었으니까 손가락이 끊어진다. 네가 잘못 씹었으니까 이빨만 빠진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잘못 찝고 이빨이 잘못 씹었는데 죄 없는 아픈 거는 위가 아프고 다리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피해가 저쪽에서 나요. 그럼 그거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은 유럽에서 시켰는데 피해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은 사람이 시켰는데 약한 고리인 미생물들이 어때요?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바닥층에 작업하는 사람들을, 작업하는 존재들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지나치게 지금 소모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부터도 지금 이 대낮에 뭐예요? 전기불을 다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낮에 전기불 켜놓는 게 가정집이든 회사든 일상적이잖아요. 일상적이에요. 옛날에 불이라는 것은 밤에만 켜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어두우면 눈 동자가 어때요? 커져가지고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늘 이렇게 밝으면 앞으로 눈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안 합니다. 어릴 때처럼 이게 지금 이게 조절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제 야맹증이 생기는 거. 약간만 어두워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늘어나 주지를 않으니까. 연습이 안 돼가지고. 날직성들 우리에서 너무 오래 켜버리면 날개 다 하나도 나중에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날개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러한 에너지의 과다 소비가, 즉, 여름에 더울 때 춥게 만들고, 겨울에 춥다고 덥게 만들고 해서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 다 사무실에 쇠타를 갖다 놔요. 얼어 죽어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이런 맨 나라만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이게 다 자꾸 잘 사는 기준, 그래야 잘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배출되는 CO2 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온실 효과라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기온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남극이나 이런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돼서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평야들이 앞으로 침수가 되고, 또 온도가 오르니까 어때요? 우리의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해류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거꾸로 한쪽에 가뭄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자,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지금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뭐가 일어난다. 이 생명들, 세균들이 일어나고, 그 세균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준비 안 된, 즉 이제까지 있는 세균에 대해서만 이 대응을 해놨는데, 새로운 종이 일어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농작물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 방식이, 이게 너무 지금 고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사는 짐승을 잡아먹거나 뭐 조금 집에서 키우다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공장에 물건 재배하듯이 닭을 움직이지 못하고 속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먹여서 그냥 살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병이 일어나고, 그 병을 낫게 하려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고, 속성 재배를 하려고 성장 호르몬을 먹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독이에요, 독. 근데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만은 다른 한쪽으로 이 자연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위험이 닥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이런 소위 대량 소비는 대량 생산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대량 생산에서 따르는 자원 고갈, 그거에 대한 쟁패.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부상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계 자원을 갖고 지금 서로 쟁패하니까 원자재 값이 어때요? 급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 돈 갖고 싸우지만, 이게 돈 갖고 싸울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뭐 갖고 싸울까? 총 들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 한쪽은 이런 과잉 소비가, 이게 과잉 생산을 유발시키고, 과잉 생산이 원자재의 부족 현상으로, 그것이 원자재 값 앙등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자재 쟁탈전으로 가겠고.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새로 만들든지, 어디 달나라 가서 가져오든지, 뭐 우주에 가서 가져오든지, 깊은 바다에서 뽑든지, 이건 대안이라도 있는데, 이것만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대량 소비는 대량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이 대량 폐기물에 따르는 부작용은, 이건 이것보다 더 심각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대량 소비가 이 대량 생산을 유발시켜서 원자재 고갈만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력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대량 폐기에 따르는 이 부작용은 해결책이 지금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뭐 환경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책은 두 개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다?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중독에 걸렸다? 소비
중독에 걸려 있는. 이 소비 중독 벌써 어떤 여성들 보면 쇼핑 중독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허전하면 뭐 해야 된다? 가서 막 사야 돼요. 이게 막 거식증 걸리듯이. 그러니까 돈이 이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그래서 사다 놓고 집에서 안 쓰는 거예요. 지나면 또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쇼핑 중독증 걸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소비 중독이에요. 그 소비 중독은 양적인 중독도 있지만 질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무슨 바지를 입거나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면 처음엔 한 명 신고 두 명 신다가 이게 한 10% 넘어가면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따라가게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애 학교 보내려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급화, 이게,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고급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 중독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유발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봤잖아요. 우리 지난 50년째부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배고플 때. 그래서 잘 사는 기준이 소고기 국밥이에요. 흰 쌀밥에 소고기 국밥. 그러니까 아직은 다수는 거기에 놓여 있지만 약간 연예인들이나 살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마카오 신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거 뭐예요? 옷 잘 입는 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 마련하기 들어보셨죠? 그 전에 약간 살통 집에 놔놓기. 요즘 생각하면 무섭죠. 시집 갈 때 필수품이 뭐다? 살통이야. 알아요? 쌀통. 쌀통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루에 넣어놓고 퍼먹는 거에서 이렇게 뭐 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꼭 눌리면 어때요? 쪼르르 나오는 거. 참. 이게 유행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로 났다? 세탁기는 세탁기 가기 전에 뭘로 먼저 왔다? 짤순이에서 세탁기. 짤순이 알아요? 아, 그거만 벌써 이게 얼마 안 된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로 이러고 오지만 일단은 내 집 마련이 그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월세에서 전세만 살아도 어때요? 굉장했고 전세에서 13평짜리 이런 식으로 이 내 집 마련이 유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다? 자가용.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유행이. 근데 지금까지는 지구 인구의 한 20%인 소위 OECD 가입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만 했는데 이제는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이걸 따라가고 인도도 이걸 따라가고 소위 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다 1억 넘는 인구 아니에요, 그죠? 이러니까 이거 지구 오래 못 갑니다. 여기 젊은 사람은 자기 생전에 종말 아닌 종말을 볼 거예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소비를 줄이는 밖에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성장, 여기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폐기물을. 그래서 재생, 재활용. 근데 현재 이게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재생을 해가 만드는 거 하고 원자재에서 만드는 거 하고 값이
원자재에서 만들면 1,000원, 재생하면 1,800원 든대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유값이 100불을 넘어가도 이 지경인데 석유값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기름값이 이 정도 비싸도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기름값이 싸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농업도 다 요즘 어때요? 온실 해가지고 짓고 기계로 하니까 다 뭐가 됩니까? 기름이 들죠. 비료도 다 뭐예요? 기름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도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여기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갔을 때 본 건데 한 불교 이 자원봉사단체가 대만 안에 400만 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우리 정토에는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전국적으로 5,000개를 운영한대. 쓰레기장을. 그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요만한 왜 우리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 뚜껑을 하다 보면 병 뚜껑은 뭘로 합니까? 캔을 하자, 알루미늄 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뜨다 보면 왜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약간 남잖아, 뒤에, 그죠? 그걸 전부 이렇게 집게로 갖고 이렇게 뜨다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이도 어떻게 분리수거 하느냐? 이런 종이가 있다면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수거해가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재생하면 인쇄된 글씨 때문에 화장지를 만들어도 뭘로 나온다? 약간 색깔이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안 적었더냐?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요거 자를 때 보면 가위를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요래 잘라가지고 하얀 거는 따로 모으고 까만 거를 따로 모아요. 그러면 요게 값이 얼마냐? 폐지 값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월급 주고 해가 생산성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쓰레기장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장마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이 자원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력을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놀 수도 있고 이거 가위질 하면서 놀 수도 있잖아.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노는데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렇게 그 전국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판매해서 벌은 수익이 연 430억. 이걸 갖고 고활동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 페트병은 자체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가 이걸 녹여가지고 씨를 뽑아가지고 뭘 한다? 담요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페트병도 왜 하얀 그냥 물른 거는 하얀 병이지만은 딴 거는 약간 파란 색깔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잖아, 그죠? 그것도 값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아무 색깔 없는 페트병은 뽑으면 하얀색의 담요가 나오고 그 색깔 있는 거는 담요가 약간 섞이니까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섞으니까 담요 색깔이 뭐가 된다? 여러 가지를 섞으면 회색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산된 담요를 또 자원봉사들이 다 잘라가 바느질 해가지고 백색 전 세계 이 긴급구 하는데 쓰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자원봉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기업도 할 수가 없고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월급 주고는 그건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구를 생각한다면 이런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적게 하자. 이게 근본적 치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소비를 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 뭐예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자. 적게 자자는 거 뭐 잠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잠자리, 의식주를 뭐 하자? 간소하게 하자. 검소하게 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허정하는 걸 메꾸려고 먹는데, 안 그러면 입는데, 안 그러면 집에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이 편안함을 만들어주면, 즉 수행을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나 이래가지고 자기 내적인 이 안정감이 주어지면 뭐 먹는 거가 그렇게 안 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하고 한 게 자기가 부자인 거하고 먹는 걸 간소하게 하는 이 뭐예요? 소식하는 게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채식이 좋아요, 육식이 좋아요? 채식이 좋아요. 그리고 온갖 조미료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건강에 좋아요, 별 맛없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그런 의식이 깨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히려 부자가 남 뭐 좋은 거 먹고 비싸게 먹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멀리할 때 검소하다 그러고 없어가지고 그래밖에 못 먹어 사는 거는 뭐다? 극빈이라 그래. 극빈. 이건 빈곤층이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검소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먹는 거 이게 소식하는 쪽으로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반찬도 종류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입는 것도 간소하게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적은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의식주를 좀 간소하게 한다. 없어가가 아니라 있는데도 간소하게 할 때 이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것이 좀 충분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이런 운동이 가능하지 수행 안 하면 이런 운동이 안 돼요. 그럼 그 활동하는 그 사람들 보면 다 수행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수행 없이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노인 등 씻기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못 빼고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돈 줘도 안 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수행삼 하니까 수행의 이게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 보디사트바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한 번 썼으면 뭐하다? 가능하면 오래 쓰고 한 번 샀으면 뭐하고?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쓰다가 더 이상 못 쓰면 어떻게 한다?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분리수거해서 뭐다? 재활용을 한다. 다시 환원시킨다. 그런데 분리수거도 할 수 없는 즉 재생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화시킨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할 때 이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물건은 뭐 하면 된다? 생산을 안 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면 그게 재활용 되는 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거 재활용이 안 된다면 어때요? 비닐을 생산 안 하든지 비닐 생산을 하면 비닐이 도로 환원시켜서 뭐가 되도록 기름이 돼서 재활용이 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지금 환원시키는 기술은 개발됐습니다. 타이어든 뭐든 집어넣으면 기름이 도로 나오도록 기술은 개발이 돼 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뒤집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해결이 좀 아닌 거예요. 즉 경제성이 안 따라준다는 거.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거는 바로 이것을 환원시켜서라도 써야 돼요.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거 저것도 우리가 현재 값싼 에너지만 얻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긴 또 안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만 갖고 이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좀 바꿀 때가 왔다. 첫째, 이걸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실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서 이 정토에서 여러분도 일회용 컵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비닐 포장된 거 가능하면 가져오지 말자, 이런 거, 그거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노력,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우리들의 이런 노력이 어쩌면 미래에 이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복원시키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해주고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토에서는 쓰레기 제로 운동, 즉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으면 낙엽이 떨어지면 쓰레기가 돼요? 구름이 되고 도로 돌아가죠. 근데 이 인간만 이게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원리는 이런 거예요. 짐승들은 산에서 똥을 누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똥을 다 흩어서 누니까 자기가 풀 뜯어먹은 그곳에다 똥을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풀 뜯어먹는다고 파괴도 아니고 똥을 넣는다고 오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흩어져 살면 우리가 먹고 이렇게 배변한다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여 살면서 어때요? 한꺼번에 이걸 모아서 버리니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거름이잖아. 그죠? 거름이기 때문에 다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편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어떠냐? 그냥 누구 물 탁 눌려버리면 내 눈에 확 안 보이고 없어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을 뭐 한다? 영양소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밭에서는 계속 이 성분이 나가버리기만 하고 재투입이 안 되니까 황폐화되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다시 또 비료를 만들어서 어때요? 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먹은 음식을 그 밭에다가 똥오줌을 누게 되면 결국은 그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만 옮겨가는 거지. 그건 그대로 널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빼가 저기 갖다 버리니까 여긴 여기대로 오염이 되고 여긴 여기대로 황폐화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경에 가면 생활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 재래식 화장실을 좀 덜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름 설거지 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거기 하늘위의 첫 동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우리가 한 10가구 정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한꺼번에 가가 막 설거지가 물 버리면 모욕하고 하면 밑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정화시켜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싸와서 먹고 밥그릇 어디 가서 씻어라. 집에 가서 씻어라.
뭐 집 와서 있어야 도시를 오염시키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그 상류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염을 좀 덜 시키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적게 먹고 다른 거 다 먹고 어쨌든 그래서 음식 쓰레기 안 나오게 하자. 이건 이제 쓰레기 제로 운동 가운데 음식이란 한 부분은 대중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절에 왔을 때만 하고 이 문제는 집에서도 여러분들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아니고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첫째는 집에서 당장 하려면 우선 가족적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절에 다니더니 뭘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애들 또 엄마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난리니까 우선 절에 왔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뭐 한다? 지키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같이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도 조금 이제 생활에서 지키고 자 그러면 확대해서 가게 가서도 우리가 지킨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된다. 첫째 우리가 실천의 대부분은 음식이고 우선은 이게 지금 음식 쓰레기는 곧 대란이 옵니다. 음식 쓰레기 이거 국민운동회가 이거 사실은 한 절반 줄이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사실은 현재 양의 10% 정도로만 내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아예 없애라면 힘들지만 근데 10%만 쪼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비용만 음식 그 값 안 따지고 처리 비용만 한 5천억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한 20%만 줄이면 1,000억이니까 북한에 몇백만 명의 애들 먹는 거는 해결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 음식 자체를 버리는 값 그거는 뭐 4조 5조 원 된다니까. 그런 데서 우선 우리가 음식 쓰레기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분리수거 가능한 거를 쓰고 분리수거 안 되는 건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면서 아이고 무슨 불교 공부를 하러 왔더니 뭐 온갖 것 다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일, 갈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 인간관계의 사회적 윤리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환경윤리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공멸을 결국 자초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인식을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도 바꿔주는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